안녕하십니까. 세상일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시대연구원 손정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네. 다행히 전쟁광을 끝장내고 네. 평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네. 평화가 오는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아주 기습적으로 네. 이란을 지금 네. 공격을 했는데 이게 참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공격. 정밀 공격이에요. 정밀 공격. 네, 전면 전쟁 아니에요? 예, 거의 전면전 수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려면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지상군이 안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아주 정밀 타격을 가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혁명군 네. 사령관, 네. 부관, 뭐 그다음에 참모장, 네. 참모총장. 참모총장 네. 사망. 네. 그다음에 부관들하고 핵과학자도 한 6명 정도 예, 핵과학자 사망했다는 6 명. 소리 있고 예. 또 핵시설이 공격받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한번 그 과정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예, 일단 며칠 전에 그 이란의 정보망에서 네. 이스라엘의 핵 관련된 기밀 자료들을 입수했다고 폭로가 됐죠. 예, 며칠 그래서 전에. 며칠 전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주 기밀 자료를 갖다가 이란의 정보망한테 뺏겼습니다. 뺏겼어요. 예, 그 난리가 났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핵기지 시설 어디 있는지. 그게 어디 있는지 다 드러난 거예요. 예. 이게 완전히 이제 비밀 아주 극비 사항인데 네. 이게 지금 이란 쪽에 정보가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 이란이 일부를 공개를 했어요. 이게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관련된 담판이 회담이 5차례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 6차 회담이 15일 날 예정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 트럼프 쪽 입장은 어떻게든 이란과 타협을 보겠다라는 입장이고 핵심 쟁점은 우라늄 농축 관련된 상황인데 네. 이란 쪽에서는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은 안 하고 민간용 민수용 우라늄 농축 무조건 한다. 이거는 국가의 권리다. 이렇게 주장했고 미국에서는 그걸 아예 안 된다. 그걸 아예 우라늄 농축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죠. 이게 계속 대립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트럼프가 6월 4일 날 푸틴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푸틴 보고 중재를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빠질 테니 대신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국과 이란과의 중재회담에 좀 같이 나서서 요걸 좀 타협을 보게 해달라. 근데 푸틴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하면은 이제 러시아의 협력으로 인해서 잘하면 미국과 이란 간에 타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라. 그 사실상의 마지막 회담이 15일로 예상돼요. 6차 회담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정보도 기밀 자료도 뺏기고, 그다음에 이란과 이게 뭐 지금 뭐 타협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공격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그런 조건 하에서 기습적으로 이 타격을 가한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국한테 미리 사전에 통보한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정보망들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또 트럼프도 알고 있었다 본인은. 뭐 이미 이라크 같은 데서는 대사 그렇죠. 그 비필수 인력을 철수해라. 철수시켰죠. 예, 어제 11일 날 12일 날 철수해라. 이렇게 오다가 내려가지고 이라크뿐만이 아니고 바레인, 이 중동 국가 일대에 있는 미군들, 미군 군속들 이것들을 이제 철수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 이스라엘의 공격은 미국이 알고 있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임했다. 방임도 있었고 뭐 일부 그 미국 트럼프에 반대되는 세력들, 네오콘 세력들이 도와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그거 뭐 우리는 몰랐다고 지금 얘기하지만 그렇지. 그걸 믿을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이 정밀 타격을 했다는 것은 미국이 정찰 자산을 동원해서 도와줬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인적인 그 걔들 정보망이 옛날부터 레바논 쪽에도 그랬듯이 헤즈볼라한테도 그랬듯이 이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사실 트럼프가 6차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원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왜 이거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제동을 걸지 못하고 그렇지. 오히려 지원까지 좀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본래 자신의 생각을 현실화 시켜나갈 수 있는 힘이 약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 네오콘한테 밀렸다. 그렇지. 내부적으로 아직은 밀리고 있다. 밀리고 있다. 이런 거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이거 사실은 트럼프가 푸틴하고도 얘기하면서 이중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제 아예 뭐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그렇죠. 거죠. 다 판이 다 깨지는 거죠. 판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트럼프의 지금까지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또 실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그냥 그 트럼프가 이중 플레이했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미국 정보기관 쪽에서는 어쨌든 이걸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그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보내는 각종의 벙커버스터 같은 폭탄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고 그거를 지금 중동 이스라엘에 보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무기나 폭탄 지원들을 이스라엘한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애들이. 트럼프가 어쨌든 네오콘을 뭐 제동을 못 건다. 네. 네오콘한테 밀리고 있다. 특히 뭐 중동 쪽에서 네. 예전에 예멘 전쟁도 그런 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밀려서 그러면 기간을 주고 네.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안 돼서 그러니까 야, 어쩔 수 그럼 없이. 이제 끝내라. 내 항공모함이 깨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항공모함이 끝내라. 깨졌는데. 예.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네오콘한테 이렇게 밀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보신다는 예,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사실 이제 요 화면 하나 보시면은 이거 하나 올려주시죠. 그 알렉산더 두긴이라고 유명한 러시아의 철학자이자 지정학자인데요. 네. 이 알렉산더 두긴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딥스테이트를 파괴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네오콘은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아직은 트럼프주의의 완전한 패배는 아니지만 구름이 끼고 있다. 이렇게 어렵다. 지금 만만치 얘기했고요. 않다.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멈출 수 있는 전쟁 이걸 멈추지 못하고 있고 네.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이 터지고 있고 또 미국 자체의 내전이 지금 발발 위험에 있고 또 이런 EU가 반항을 하고 있다. 네. EU가 트럼프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좀 개기는 거죠. 지금 개기고 있잖아요. 예,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이 개기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항공모함을 세 척이나 완성을 해서 네. 이제 제2도로선까지 나가는 사태까지 그랬죠. 이뤄졌죠. 그래서 어쨌든 뭐 중국과는 예외를 하더라도 네오콘이 계속 트럼프에 저항하고 또 미국도 현재 내전 위기까지 지금 나가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의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 보자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네. 네오콘들을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뭐 USAID를 해체하고, 해체시키고 예. CIA 전 직원 퇴직받고 그렇죠. 또 VOA 폐쇄하고 예. 뭐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네오콘을 예. 공격했어요. 예. 근데 네오콘들이 미국 건국 이래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지배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지배 주류 세력이라고 주류 세력. 예, 예. 트럼프는 트럼프도 주류 지배 세력은 지배 세력이지. 이단하죠. 그렇지. 그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진짜 주류 세력이었던 이 견고한 네오콘 세력을 그렇지. 맹렬하게 공격했지만 네.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죠. 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안 됐잖아요. 이제 총반격을 다시 시작했다. 예, 그렇죠. 반격을 시작했다 봐야죠. 그 총반격이 우크라이나전 지연 빨리 못 끝내게. 그렇지. 중동에서 이런 사태.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의 예, 이제 좀 내전 이따 상황까지. 하시겠지만 그거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반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이게 트럼프라는 정권뿐만이 아니고 네. 사실은 어쨌든 전 세계적인 평화를 지향하고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그런 각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네오콘의 발악 네. 내지는 반격. 예.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지금 문제는 원래 이란이 과거부터 계속 얘기했던 얘기가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리를 공격하면 네. 현재 이란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죄다 공격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게 미국의 도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미국이 책임을 못 벗어난다. 그래서 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이 타격을 가하겠다 이렇게 연포를 놨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원래 예고했던 대로 이란 주변의 미군 기지에다가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가하게 되면 그게 3차 대전이지. 그렇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하고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하고 이란, 이 중국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진짜 큰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때까지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지금 오늘 딱 보니까 일단은 이란이 파타하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날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을 또 날렸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피해 사항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피해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이 한 번에 이번에 타격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 된 거니까 어쨌든 이란의 입장에서도 이게 총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이거 여기서 깨졌다가는 진짜 뭐 국가의 운명이 걸린 그럼요. 이거는 진짜 상황이에요. 운명이 걸린 상황이죠. 네. 거기다가 지금 그 지난 5월달에 4월달 한참 그 이란 위기가 올라갔을 때 미국이 한국으로부터도 그 패트리어트 2대를 가져갔고 그다음에 그 사드도 가져왔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동 전역에 미군을 30만 가량을 모았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전쟁이 확대된다면 이건 진짜 지상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상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태까지 확대되길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가만 내버려둘 수는 없을 테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미국보다는. 일단은 미국보다는 그렇죠. 미국은 그냥 상징적으로 좀 치고 치든지 아니면은 일단 이스라엘을 먼저 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일에 대해서 미국은 보호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연히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치면 미국이 안 나설 수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영국이 오늘도 영국이 사실상 뭐 이스라엘 지지를 그렇죠. 편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역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느니 뭐 다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뭐 어쩌냐 이런 거 다 거짓말인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서방 애들하고 만약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란을 치거나 또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기 시작하면 이러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더 전쟁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전쟁 확대에 중대한 길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란이 또 보여주기식 공격에 머무를 가능성.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란이 말에 비하면 약했죠. 이 반격하거나 응징하는 게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렇죠. 약했어요. 그래서 야 저게 제대로 한 거야 당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쫄았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더 자신만만하게 공격한 것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보여주기식 행동만 하고 멈추면 어떡하냐 하는 이제 가능성도 있는 건데. 멈추면은 이란은 아마 여기서는 이번에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거나 또 머뭇머뭇거리면 아마 이스라엘이 더 센 공격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아까 저기 말씀드렸듯이 지상군이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럼 아예 그 시리아처럼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이란으로서도 이판사판 반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판사판. 아무튼 이란 입장에서는 기습을 당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회담 끝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사실상 뭐 좀 방심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요. 그래서 지금 그 이란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또 이렇게 옛날처럼 각 잡고 딱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렇게 딱 뭐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데 오늘 뭐 유엔 안보리를 요청했다 그러더라고. 긴급 유엔 안보리를. 근데 그런 거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사실. 유엔 안보리 그 해봐야 밤낮 여태까지 힘도 없고. 그럼 미국이 팔레스타인 문제 한두 개만 했어요. 거부권 행사하면 끝이네.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의 생사 존망에 달려 있는 거고 중동 질서 전체 그렇죠.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전쟁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큰 이 전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마 중대한 어떤 지점이 아닐까, 결정적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란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다극화 진영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오콘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 제국주의 진영 간에 중요한 대결 국면이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올려주시죠. 그래서 지금 올려보면 이게 보시면은 어쨌든 이게 도심도 저렇게 파괴를 했어요. 도심 항복파. 그러니까 아주 시가지 일대를 이놈들이 파괴를 해가지고 잿더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민간인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해 상황이 아직 하루도 안 돼가지고 피해 상황이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민간인들도 희생당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 수십 발을 발사했고 또 드론도 테헤란 쪽에 미사일로 미사일로 이란이 미사일 반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건 아직 좀 더
아직 안 나온 바가 없습니다. 좀 이런 공격에서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2차, 3차 공격은 계속될 거라고 그렇죠. 봐야죠. 이놈들이 어쨌든 이라크 상공에서 전폭기를 띄워가지고 원거리에서 지금 미사일을 날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사실 러시아 막았죠. 입장에서도 쪽팔린 거지 이게. 거기에 뭘 갖다 방어 시설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S-400 갖다 놨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된 이런 지점이 있는 거죠. 이게 대체 나중에 원인이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네타냐후를 놔두니까 결국 전쟁이 터지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참 저도 그 과거에 방송할 때 이스라엘이 설마 또 하겠냐. 이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성적 판단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윤석열도 이성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성적인 판단은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미국을 어떻게든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지금 이 네타냐후는 이렇게 가서 전쟁을 미국이 전쟁을 끌어들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난감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네오콘은 뭐 좋다 그럴 테지만. 네오콘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덫에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덫에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머리 아프겠네요.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픈 상황이고. 자, 게다가 뭐 또 이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룰 텐데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그 이란과 뭐 우크라이나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우크라이나도 사실 상태가 좀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 어쨌든 키예프 정권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했어요.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테러범과의 대화. 대화는 없다니. 정상적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가해서 단기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그냥 끝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저 서방 쪽에서 네타냐후를 공격에 나서게 만드는 배경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얘들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측이나 유럽 특히 서유럽 쪽이 여기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입니다. 핵.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포리제를 원전을 지금 타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폭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사실. 만약에 그게 터지면은 진짜 이거는 뭐 체르노빌 이상 가는 어마어마한 핵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핵 전쟁이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가만 안 있죠. 핵 공격을 당연히 핵 공격을 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아주 위험한 지금 상황이고 계속 지금 그 젤렌스키가 뭘 믿고 있는지 계속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대한 정권 교체 작업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정권 교체 작업했다고 말은 나오지만 실제 되는 건 없고. 근데 젤렌스키가 요새 최근에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는 식의 큰 소리도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제 핵 관련된 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에 있어서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는 어쨌든 거대한 버퍼존, 우리나라 같은 비무장지대 같은 아주 거대한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키예프까지를 점령하는, 키예프 이상까지 점령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그 종전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이 기존의 우크라이나였다고 한다면 이 오른쪽 그림은 러시아가 완전히 점령을 해서 이 붉은색이 이제 버퍼존이죠. 이게 거의 완충지대고, 그리고 맨 왼쪽에 파란 게 조그맣게 있는 데가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500-600km 이상의 그런 그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거기가 비무장지대가 돼서 사실상의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탈라찌화를 실현하겠다라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을 수 없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막을 수 없는 추세인데 결국은 이제 무력으로 하면 이게 결국 이렇게 가는데 이 사이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나 서유럽 애들이 특히나 독일이 독일이 타우루스 미사일을 제공을 해서 어쨌든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 핵발전소 같은 데를 타격을 가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진짜로 크게 터지게 되거나 아주 큰 진짜 3차 세계대전이네. 그러면 이제 유럽에 대해서 당연히 러시아가 보복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큰 전쟁이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중동과 우크라이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동도 위험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도 위험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마지막 발악을 지금 그야말로 우크라이나야말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오콘이 그 중동에서 네타냐후 부추겨서 전쟁 일으키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핵전쟁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든 간에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하면 이제 트럼프하고 붙은 거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도 지금 폭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죠. 봐야 저는 되겠죠? 이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그 어떤 분들은 지금 이게 사실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불법 체류자들이라는 게 사실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 트럼프 정권이 탄압한다. 그 탄압하면 그런 나쁜 놈들이지. 어떻게 그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탄압하냐.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트럼프 정권 나쁜 정권이지. 네. 근데 이걸 좀 정치 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게 불법 체류자들을 일부러 지금 바이든 정권 때 국경을 열어가지고 왕창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설에는 약 한 1,300만 이렇게 보는데 그 마르코 루비오는 뭐 3천만 들어왔다 이렇게까지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바이든 정권의 목적은 이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줘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게끔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었잖아요. 대선에서 이기고 그렇죠. 대선에서 또 인력을 좀 끌어오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사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임금을 만들게 되고 노노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미국의 국민과 또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과의 싸움도 일으키고 또 거기에 온갖 가지 범죄 행위도 결합되고 그래서 사회가 전체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또한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러한 이 복합적인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을 단지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왜 트럼프가 탄압하느냐 이런 차원으로서만 바라보면 이게 지금 문제가 제대로 안 보인다. 그리고 뭐 사실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민자를 추방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죠. 예. 불법 이민자. 그렇죠.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이민자다 이제. 그렇지.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에 대거 어떻게 일본인들이 불법 체류해서 들어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잡아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폭동을 일으켰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사실 어느 나라든 해외에서 그냥 몰래 들어오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아예 자기들이 정부가 나서서 국경을 열어주고 뭐 떼어로 그냥 몰려들게 해가지고 온갖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을 탄압한다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고 물론 뭐 멕시코라든지 다른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간섭과 침략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로 인한 난민의 발생 뭐 이런 것이라고 보면은 좀 이건 사실 이건 국경을 지게 열어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불법 체류 문제인데 여기에 자연 발생적인 폭동, 자연 발생적인 시위였다면 또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개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위 막시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막시스트하고 다릅니다. 얘들이 말하는 막시스트는 이 일종의 무정부주의자. 이런 무정부 아나키스트들이 여기 많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양상인데요. 조직을 만들었고 걔네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금 폭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0개주로 지금 확산됐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든 때는 이게 하루에 약 한 12억 4천만 불씩 돈을 들였어요. 이 사람들 6개월씩 머물게 해주고 일자리 안 내주고 그다음에 그 용돈 생활비 주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민자 불법 체류자. 네, 불법 체류자죠. 불법 체류자를 받아들인 거고 그 사람들이 지금 10개주로 확대된 조건 하에서 6월 14일 날 토요일 날 6월 14일 날 노킹 왕 없다. 노킹. 왕은 없다. 왕으로 이제 트럼프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제가 아니다 우리는 왕은 없다. 그래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겠다, 폭동을 일으키겠다 이런 것이 예고했습니까? 지금 이미 신문에 다 났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나고 온갖 가지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6월 14일 날 전국적으로 지금 벌려야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미국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것을 통해서 CIA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바뀌어서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지금 노킹 이라고 하는 이번 시위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돼 나갈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이게 7월 4일 날이 디데이랍니다. 디데이다. 예, 7월 4일 날 디데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7월 4일 날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몇 달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이어져서 끌고 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자면 불법 체류자들이 단속을 하자 폭동을 일으키고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민주당이나 네오콘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면서 이걸 배후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예, 여기에 지금 그 들어가 있는 그룹들이 뭐 인도주의적 이민자 그룹, 뭐 그다음에 뭐 사회주의와 해방을 위한 당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예, 이런 조직들이 지금 조지 소로스 쪽의 그런 자금들, 또 NED 쪽의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들어가서 과거 그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 다른 나라들에서 벌렸던 이 색깔 혁명과 같은 그러한 정권 교체 시도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활용해서 똑같은. 자, 그러자 트럼프는 그거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위군을 투입한 거죠. 바로 이제 바로 강경을 한 겁니다. 사실 시위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이게 수천 명 규모예요. 이게 수십만도 아니고 LA에서 근데 그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해병대까지 대기시키고 이러면서 지금 초기반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LA 쪽은 오히려 가라앉았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다른 쪽에서 지금 확대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정말로 크게 번질런지. 그럼 트럼프도 뭔가 느낌이 오겠네요. 당연하죠. 봐라,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쟤들이 계속 네오콘들이 그 우크라이나전을 종전을 못하게 방해하고 뭐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하고 네타냐후는 또 이란을 지지 않나? 내가 지금 협상하는데 국내에서는 나를 엎으려고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어. 뭐 이런 위기의식이 있겠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주방위원을 동원하고 실제 군대까지 해병대까지 이제 1차 동원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 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면도 하죠. 그 실제로. 그래서 이게 지금 얘네들의 그 시나리오가 일부 언론에 나온 걸 보면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폭동 총격을 유발시킨다. 폭동을 일으켜서 총격을 유발해서 순교자를 만든다. 그 순교자를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지금 계획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전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내전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 계획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지금 인포워즈에서 이번에 그쪽에서 돌아다니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폭동 세력들이 내부에 돋는 문건들을 입수해가지고 그거를 인포워즈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거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일단은 좀 이게 사실 전형적인 색깔혁명 우크라이나 때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 이렇게 했죠. 네, 우크라이나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을 몇 명을 총격으로 죽게 하고 이걸 가지고서 대중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양상들을 했던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될런지 아니면은 이게 잘 마무리가 될런지 이거는 알 수 없다. 이번 주가 지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5일 날 이란 회담이 열릴 것이냐, 미국과 이란 회담이 열릴 것이냐, 또 14일 날이 사실 이제 이게 트럼프 생일입니다. 트럼프 생일날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워싱턴에 지금 군대들이 쫙 열병식 하려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런 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수 있을지 그건 또 아마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를 할 텐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게 지금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국내 문제, 미국 국내에서도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뭐 옛날에 나온 말에 따르면 미국의 마지막 연방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게 갈수록 지금 대결 양상이 이 내부의 그런 그 기존의 그 바이든 이 민주당 세력들하고의 대결 양상이 아주 거칠게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안정돼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소란스럽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다른 얘기인데 약간 어떤 분들은 대만 전쟁이 임박했다 지금. 미국이 대만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도 거기에 따라서 위기 상황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군사력으로 보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군사력으로만 본다면은 예멘한테도 미국이 깨지는데 어떻게 미국이 뭐 대만을 중국하고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같이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데 한국 군들이 뭐 지금 뭐 중국하고 전쟁하라 그러면 한국군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거 안 하지. 일본도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중국하고 전쟁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전쟁을 우리가 해야 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쨌든 지금의 중국은 어쨌든 뭐 이미 며칠 전에 언론에서 나왔듯이 항모 세 척을 이번에 마지막 또 세 번째 항모를 건조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예 제2도련선까지 진출했습니다. 괌 앞에까지 갔다. 그렇죠. 괌 라인입니다. 괌 라인. 그러니까 이게
제1도련선인 지금 대만 라인 이쪽 라인을 넘어서서 그렇죠. 예, 제2도련선까지 이어지는 거니까요. 거의 태평양의 절반 이상인데요. 이 라인까지 진출했는데도 지금 미국이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올려주시죠. 그래서 이 제2도련선을 돌파하는 이런 그 훈련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해군력은 이미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정상이라면 정상이라면 못한다.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럼 어떤 분은 뭐 중국이 대만을 먼저 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먼저 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실익이 없다. 예, 그러니까 대만과 전쟁을 하는 경우 딱 중국이 공식적으로 설명한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는 경우, 또 하나는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는 경우. 예, 두 가지 경우 아니면은 무력으로 지금 당장 대만을 쳐서 통일을 빨리 하겠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군사력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많죠. 아직은 미국을 능가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중국은 실제로 중국 자체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더라도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듯이 미국을 이미 능가하는 군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도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국하고 지금 이란하고도 싸움이 붙는 판인데 또 여기서 중국하고 뭔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하고의 특히나 지금 이번에 그 히토리오하고 지금 해서 무역 협상을 했잖아요. 대만 트럼프의 기본 입장이 뭐냐면 핵강국들하고는 안 싸운다. 그렇죠. 핵강국들하고는 안 싸우고 자기보다 약한 애들, 그 치아와들 이런 치아와들하고한테 약탈하고 뺏는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전략이라서. 중국하고는 어쨌든 타협을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시진핑하고도 조만간에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만나겠다 이런 판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위기 고조와 전쟁 고조, 그다음에 중동에서의 전쟁 발발, 이 오히려 대만 전쟁의 가능성은 낮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한반도의 이런 복잡한 세계 정세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게 걱정이죠. 걱정이 이게 뭐 어떻게 그걸 뭐 섣부르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나마 윤석열 정부권이 아니라는 게 그렇죠, 다행인데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어쨌든 긴장을 안 하려고 하는 확성기도 중단하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뭔가 상황을 호전화시키려고 하는 남북 관계를 그런 조건에 있고 또 미국도 지금 계속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털시 게퍼드 미국의 국가정보국 국장이 얘기한 것들 하나 올려주시죠.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가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고 또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고 북이 제기한 안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미국이 북에 대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쪽에. 네, 트럼프 쪽에. 이 DIA 그 국가정보국이죠. 그 국가정보국이 진짜 이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곳인데 여기 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현재 뭐 충돌 방지야 뭐 다 아는 얘기고 또 핵미사일을 폐기가 아니라 위협을 줄이는 위협을 줄이는 쪽으로 강행을 잡아야 되겠고 북이 제기한 안보 문제라는 게 결국은 미국이 북을 공격하는 거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평화협정과 핵군축이죠. 핵군축을 통해서 어쨌든 서로 간의 안보 위협을 장기적으로 줄여야겠다. 이런 거를 내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비핵화 회담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오히려 그 미국에서 전제권 전환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전제권 전환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도 전제권 전환을 받겠다는 거를 선거 공약으로 지금 내건 상태고. 이거는 사실 미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제권을 만약에 돌려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한미군 빠이빠이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그 뭐 미래사령부라고 한미 미래사령부를 해서 전제권 전환 뒤에 뭐 한국군이 총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 하겠다고 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건 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미국 애들이 다른 나라 밑으로 들어가서 뭐 부사령관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미국의 체면에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림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한 거고요. 결국은 전제권을 돌려준다는 얘기는 자기가 여기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제권 전환이라는 건 미군 철수 문제하고 직접 연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미군 철수 문제는 또한 북과의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이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대화를 하자고. 그렇죠. 전제권 미군 철수 문제가 결국은 전제권 전환이자 평화협정에도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북에다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제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 뭐 얼마 전에 예, 그 빅터차도 그런 얘기 했었지. 예,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 트럼프가 친서를 보냈는데 북에서 안 받아. 그렇게 얘기했다. 그건 사실 뭐 북의 입장에서는 이제 길들이는 거지. 거꾸로 트럼프를 사실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안 받는 나라가 어디 있어? 딱 북밖에 없어요. 북밖에. 어쨌든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너 친서 따위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뭐 좀 해. 적대 정책 폐기와 비핵화 요구의 철회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대 정책을 쓴 거거든요. 그렇죠. 연합훈련도 하고 제재도 가하고. 근데 비핵화 요구를 철회한다는 얘기는 적대 정책을 폐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라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얘기 나왔죠. 북미 간에 조미 간에 광물 협정을 체결하자. 히토류가 많다. 북에서 히토류가 많으니 북에도 히토류 진짜 많답니다. 그래서 히토류로 뭐 미국 애들 지금 현재 중국하고 저거 하고 있는데 달래고 거꾸로 뭐 북도 그 돈으로 좀 경제 개발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저놈들도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어떤 그 합의를 추구해 나가려고 한다면 북과는 뭐 어떻게든 평화협정하고 전쟁을 끝내는 게 우선이죠. 또 수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새로운 관계 수립. 결국은 이제 수교인데요. 관계 정상화. 네, 관계 정상화. 이게 수교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새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죠. 자, 근데 지금 중동이 전쟁이 발발하고 우크라이나가 교착 상태에서 위험해지고 있고 미국 내 뭐 거의 내전 상황이 지금 시작되고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과의 관계 정상화나 대화를 더 서두르게 될까요? 아니면 늦추게 될까요? 근데 사실 저 내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요. 아직까지 수천 수준이에요. 이게 수십만 뭐 이렇게 올려가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아직까지는 이게 그냥 불불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이런 시위 형태는 어쨌든 뭐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 문제는 뭐 러시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서유럽 애들이 아무리 지금 조건 하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절차하면 자기 나라가 망하거든요. 러시아부터 핵폭탄 몇 개 맞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기는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가장 걸리는 게 지금 이 중동입니다. 이란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동 문제를 원만하게 잘 빨리 특히나 이 이스라엘 이놈들을 지금 어떻게 잘 정리해내는 것이 전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또 한반도의 또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무척 기묘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질문한 요즘 그래서 트럼프가 북미 관계를 푸는 걸 더 서두르게 될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면 지연시키게 될까 하는 거예요. 저 뭐 주관적 희망을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근데 지금 현재 만약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면 당연히 늘어지겠죠.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정리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빨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2월 달에는 러시아 관계 정상화를 시작했고 4월 달에는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했고 5월 달에는 중국하고 무역 협상을 시작을 해서 지금 타결을 거나가죠. 그리고 조만간에 시진핑도 만나려고 시진핑 주석도 만날 거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다음이 이제 조선 차례인데 그게 이제 6월이냐 7월이냐 이런 시기였는데 이게 터졌어요. 상황이.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면은 당연히 늘어질 거고 상황이 좀 가능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서두를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한국은 이제 대선이 끝나가지고 또 우리 진보 진영이 이겼기 때문에 민주 진보 진영이 이겼기 때문에 다들 좀 마음이 편해진 상태이긴 하는데 지구촌은 그렇지 않은 편하지 않습니다. 지구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중동전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그걸 빨리 막아야죠.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전 세계가 정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자, 그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대로 진행되는 대로 또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